그럼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 치킨님이십니다. 퍼펙트 데이즈 영상도 영화로 잘 봤습니다. 저는 와이프랑 압구정 CGV에서 봤는데 와이프가 일본에서 1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해서 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길게 남겨주셔서 전 다 봤죠. 봤는데 시간 관계상 네. 그 한 부분만 좀 떼서 읽어드리면 태풍클럽의 아이들이 자라면 퍼펙트 데이즈의 인물이 될 것이다. 태풍클럽은 저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네. 하셨네요. 네. 일본 버블 경제 시절 이자 0% 무제한 대출로 미래를 땡겨 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태풍 같은 세상을 아이들이 학교에 갇힌 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슬프게 다가온 영화였습니다.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인지라 그저 그 순간의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죠. 남자 주인공 미카미만 유일하게 가장 높은 곳에서 사색을 합니다. 개가 종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종으로 표현되는 문화나 시대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라는 인간은 지금 시대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아이들은 버블 붕괴 시대에 태어나 임금이 동결되고 실질 임금은 더 줄며 경기 침체에서 서민들은 무엇을 해도 가난하고 무언가 더 나은 삶을 꾸밀 수 없으며 계층의 사다리가 아예 없어진 세상이 살아가니 그것에 대한 절망이 미카미를 뒤덮었고 결국 나머지 아이들이 놀고 춤추는 걸 관망하다가 결국 다른 아이들로 대변되는 종의 문화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 결국 옷을 벗고 같이 춤을 추게 되죠. 꿈과 희망이 없는 잃어버린 20년 세대에게 그저 주어진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개인 또한 젖어들게 되어 살아가면 결국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처럼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두 영화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여주는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은 유치원 때부터 개인의 인생이 정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류라고 하는 삶이 존재해서 어떤 일을 해도 월급도 비슷비슷하고 미래 희망도 없고 그저 주어진 일에만 잘하면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악존안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루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직업을 비하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과 영화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짧게 영화 후기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진짜 엄청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셔서 그거 보면서 저번에 성현님이 말해준 오키쿠와 세계도 생각이 나고 네. 일본 사회상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지점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네. 그 보이는 도쿄네 뭐 하여튼 그런 거. 그 타워 관련해서도 말해주시고. 네. 타워 관련해서 그건 새로웠어요. 되게 아예 몰랐던 얘기가 아예 몰랐던.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살아봤으니까 할 수 있을 법한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게 댓글 잘 읽었습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 유튜브에서 김상우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태풍클럽 탈주 퍼펙트 데이즈를 봤습니다. 의외로 가장 좋았던 건 퍼펙트 데이즈였네요. Yes. 초반엔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 그 속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까지 보니 사실 하루하루가 같아 보여도 사실 다르다는 걸 더 전달하고 싶었던 건가 싶습니다. 매일 다른 하루이니 예정하던 가게가 없어진 것과 같은 변화에 연연하기보다는 매번 다른 하루를 즐기며 사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림자가 합쳐지면 히라야마가 그림자가 합치면 더 어두워진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무언가 바뀌었다면 더 이상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걸로 보였습니다. 나무를 통과해 들어오는 햇살 또한 어제 그 자리에서 보는 빛이지만 어제의 태양이 내는 빛과는 다른 것이겠죠. 태풍클럽은 사실 엄청나게 좋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밖에 나와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인상적이긴 했네요. 그때 당시에 일본 상황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보이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의 일탈 부분은 조금씩 생략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물론 사이사이에 상황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만난 사람의 집을 따라간다뇨. 그냥 동네에서 방황 중인가 했더니 도쿄로 간 거였다는 걸 집에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알아차렸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난 고립된 10대의 모습을 다루는 건 마치 파리대왕과 같은 작품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탈주는 확실히 영리한 구간과 바보 같은 구간이 공존하는 영화 같습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두 캐릭터는 분명 전형성에서 벗어나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은 지나치게 바보 같은 모습들을 자주 보였죠. 북한군 병사는 거의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 같았습니다. 저기에 어딜 봐서 두 명이 내는 총소리냐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영화에서 가장 웃긴 순간이었네요
있어라고 다뤄주셨습니다. 저랑 되게 평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랑 되게 평이 비슷하신 것 같고 뭐 특히 탈주관에서는 네. 좀 더 잘 만들었으면 핸섬 가이즈가 100만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잘 만들어지면 두 영화가 시너지를 이뤄서 같이 또 빛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저랑 전반적으로 비슷하신 의견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고형민님께서는 태풍클럽 살면서 본 가장 비관적인 영화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흔한 하이틴 청춘 예찬물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저도 올해 개봉작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좋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의 상반기 개봉작 순위를 적었는데 1위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2위 노베어스 사이로 아마 태풍클럽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독님 또 기획전 안 하려나? 어떤 거요? 그 에드워드 양 감독. 항상 하니까. 초에 하나요 보통? 초에 하나? 항상 하니까. 짐 자무씨도 이번에 또 아트나에서 한다면서요?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짐 자무씨, 감독 에드워드 양. 네, 짐 자무씨, 에드워드 양, 에릭 로메르.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분들. 그래서 에드워드 양 감독 기획전 하면 또 보러 가야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튜브 김고님께서는 뭐 주말에 보려고 했는데 리뷰가 벌써 일단 댓글만 써놓고 무조건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댓글이 없어요. 안 빨리 보고 와주세요. 보고 와주세요. 네, 그리고 네네. 유튜브에서 누자베스님께서 알고리즘에 떠서 처음 봤는데 왼쪽 분, 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벤츠인 줄 알았다.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건지 얼굴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표면상에 드러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먹방은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음식 안 가리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고요. 부천 갔다 온 거 얘기를 여기서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개 봤어요. 왜냐하면 라스폰트리의 기획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천 영화보다는 그게 더 관심이 가서 좀 그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3가지 중에 맨 첫 번째 본 영화가 비버 대소동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극장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때까지 저는 본 적 없는 상상력을 봤습니다. 쿠엔틴 두피우 그 이상의 상상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버를 잡는 과정이 드러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잡는 과정이 너무나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보여지고요. 그 이제 비버를 잡아야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사랑하는 뭐 여자와 같이 뭐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어쨌든 또 이 과정이 저는 찰리 채플린이 생각이 나고 흑백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슬랩스틱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나 그 비버를 대학살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살이 근데 그게 뭐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망치 하나 두드리면 그냥 죽네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게 또 후반부 보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생각날 정도로 뭔가 섬찟하기도 한데 그만큼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 비버 대소동 제가 부천에서 본 영화 중에 현재까지 1등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죽음은 산자의 문제라는 핀란드 감독인 티무니키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던가요? 그게 이제 국내 개봉하면서 맞아요. 이 감독의 이름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알려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재밌다고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이 이제 러시안 룰렛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뇌가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머릿속에 뇌가 없대요. 그 뭐 건강 검진 뭐 그런 걸 해보니까 한 명은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이제 되게 삶을 영위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이제 러시안 룰렛을 하면서 겪는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분명히 오는 또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GV를 했는데 감독이 안 오고 배우가 왔더라고요. 감독이 와야죠 이런 거는. 이런 영화들은.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래서 이거 또 수입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달리. 진짜 그러니까. 손에 꼽던 제가 기대했던 달리였는데 저는 되게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 본 사람들 보니까 다 재밌게 봤다고. 다 재밌게 봤대.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별로였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쿠엔틴 두피우의 영화들을 보면 뭐 흡연하면 기침한다도 그 몬스터를 때려잡는 과정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뻗어가잖아요. 가지를 뻗친다는 거고 디어스킨도 어떻게 보면 살인 그런 거 또 있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도
그 시간이 바뀌는 그 사다리 구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쭉쭉쭉쭉 이어가는데 이것도 물론 문제는 달리라는 사람을 인터뷰한다라는 구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거는 꿈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인터뷰하는 대상이 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성으로 가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 그냥 물음표. 처음으로 저는 물음표를 띄웠던 영화가 이 쿠엔틴 누피우의 달리였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더 세컨드 액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일단 출연진이 이전작이랑 아니잖아. 완전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번 달리는 전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더 세컨드 액트를 지금 현재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네. 본거 네. 부천 더 가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저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저는 일요일 날 하루 더 갈 예정이고 네. 화요일 날 가서 2편 보고 왔습니다. 저 달걀 원정대 먼저 봤는데 그것도 이거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운 좋게 표구에서 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호평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는 좀 귀여운 원툴? 네, 진짜 애들이 이제 너무 귀여운데 그냥 그거 원툴. 네, 그거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아쉬웠던 점은 그거예요. 뭔가 얘네들이 뭐 아무리 어른인 척하고 싶어 해 보여도 결국엔 애들이잖아요. 전 그래서 뭔가 그 애들이 동심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른들 있죠? 마녀들 포함해서 그 어른들 집단이 저는 악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악인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눈 표면적으로 그들이 악인이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다는 점이 뭔가 아이들의 동심을 너무 해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해서 막 애들을 좀 못 살게 굴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뭔가 이 영화가 좀 동화적으로 연출이 됐어요. 동화적으로 연출이 됐으니까 진짜로 악인이라기보다는 애들을 놀아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행세를 하는 거다라는 거였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냥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얘네가 악인이라고 보여지기만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 근데 뭐 귀여워가지고 그냥 귀여운 맛으로 볼만합니다. 네. 별로라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두 번째 영화 데빌스 베스 봤습니다. 네. 만족스러우셨다는. 네 올해 베를린 경쟁이었던 영화죠. 네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일단 예스. 같이 본 친구들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영화가 로버트 에거스의 더 위치. 네. 그런 까라의 영화입니다 이거. 이 영화 정말 좋았던 점 하나랑 아쉬웠던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좋았던 점은 후반부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진짜. 후반부에 좋았던 이미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좋았고 강렬했던 이미지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 후반부만 생각하면 진짜 8점까지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그 후반부랑 초중반부 사이에 템포 간의 간극이 좀 너무 벌어져 있다. 편차가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가 정말 강렬했고 좋았던 건 알겠는데 그걸 위해서 쌓아 올리는 초중반부가 너무 루즈했다. 달아오르는 과정이 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부 전 임팩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 영화는 결말부가 그 감독이 너무나도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어요. 후반부의 이미지들은 이 후반부의 이미지들이랑 영화 언어들은 정말 감독들이 너무나도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로 찍은 느낌이 보여가지고 충분히 찬사를 보낼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주 영화는 러브라이즈 블리딩입니다. 네. 부천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고 꽤나 화제성을 끌었는데 저는 만족했습니다. 7점 드렸습니다. 전 별로였습니다. 5점. 나뉘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야기상에서 크게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마지막에 몸뚱아리가 커지는 것 말고는 그렇죠. 뭐 크게 없지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뭐죠 또 보이즈 프레이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A24 그쪽 저번 주도 말했지만 역시 델마 루이스를 오마주한 듯한 그것도 있죠.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라는 지점이 분명히 단점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감독만의 색깔로 저는 잘 피를 묻혔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7점 드렸고요. 영화 들어가면 로즈 글래스, 그러니까 세인트 모드로서 장편을 데뷔한 감독의 영화였는데 이거 보셨나요? 저 못 봤어요. 봤거든요. 왓챠에 있어서 봤는데 네. 그냥 오멘 저주의 시작. 그냥 네. 이거랑 좀 많이 흡사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의 호러 영화라는 것도 있고요. 특유의 네. 그 종교 관련돼서 막 미스터리하게 풀어제끼고 네. 특히 마지막 장면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였어서 이 감독의 색깔이 뚜렷이 있다. 근데 이 뚜렷이 있는 게 이 러블라이즈 블리딩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 예, 예. 조금 더 미스테리함이 강했던 영화가 세인트 모드였는데 어쨌든 색깔이 정말 본인만의 그 무기가 있는 감독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첫 장면으로 들어가면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생각나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그냥 막 끼리끼리 아닌데 어쨌든 그런 네. 좀 공포스러운 음악이 자극이 됐고 협곡 아래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빛나는 별들이 보이면서 뭔가 떨어지는 혜성 네. 같은 모습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돌아놓고 보니까 별들의 이야기라는 지점으로 저는 네. 접근이 되면서 세상을 떠도는 별인 제키와 본인이 별인 줄 몰랐던 별인 루 그리고 진짜 악의 축이자 별이었던 에드 해리스로 접근이 되면서 저는 이 영화가 보였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체육관이 나오고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헬스장의 딱 모습을 그리는데 네. 굉장히 또 맛있게 네. 살벌하게 영화가 시작을 하면서 체육관 매니저인 루가 변기를 뚫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변기가 막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보면 루의 삶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삶에 지속적으로 뭔가 막혀 있었던 모습을 가진 제키가 아닌 루가 제키를 만남으로써 그 모습이 뚫리게 되고 그 옷에 크레이터라고 적혀 있지 않았나요? 네. 그게 아마 저는 곧 뚫릴 그런 분화구라는 지점에서도 아마 좀 일맥상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루는 제키에게 끌렸을까라는 지점으로 또 보면 뭔가 남자들이 가득한 헬스장에서 제키는 뭔가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였고 네. 본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유로운 캐릭터로 모습이 된다라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네. 라디오에서 주로 언급됐던 세뇌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후반부는 루는 언니와 함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언니는 세뇌에서 거의 못 벗어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그 지점에서 제키와 루의 차이점이 뚜렷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키 역에 케이티 오브라이언이 나옵니다. 저는 보는데 론다 로즈랑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네, 제 겉으로 보기에는 론다 로즈가 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루의 형부인 JJ와 섹스를 하고 네. 노숙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루의 아버지 사격장에 취직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이 나옵니다. 엉덩이에 이제 약물을 막는 제키의 모습인데 네. 배드신이 정말 거침없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노른자, 뭐 약물, 담배, 술, 마약, 총 자극적인 요소는 싸그리 담았다. 네. 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자극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영화가 별로였던 이유는 그거예요. 서사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일단 이 영화는 네. 서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으면은 연출적인 뭔가 감정의 깊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감정을 깊게 묘사한 느낌도 안 들었어요. 감정을 깊게 묘사한 느낌도 안 들었는데 뭔가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자극으로 포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자극과 상상력으로 포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데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래서 이 아이가 정리가 안 된 거다라고 변호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사실 그렇게 해도 저는 충분히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너무 많아요. 네, 맞죠. 자극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거든요. 제가 그쵸.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키라는 인물은 그냥 하나만 보고 그냥 보디빌딩 대회만 보는 거고 네. 루는 본인과 다르게 있어서 끌린 제키에게 끌려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고. 근데 그 뒤에서는 어둠의 축인 에드 해리스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 전부예요. 네. 이 영화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단편적인 스토리에 그렇게 다양한 자극들이 맛있게 잘 뿌려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좋게 본 건데 네. 어쨌든 그 지점에서 호불호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네. 생각해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총 쏘는 법을 배우는 제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향했던 네. 제키의 총은 또 루에게 향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대비가 되고 또한 저는 제키는 왜 몸을 또 키웠을까라는 부분을 또 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불우했던 본인의 과거를 가졌다 보니까 네. 생각대로 완성된다라는 것이 몸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대로 되는 것이 저는 몸이기 때문에 이 제키가 몸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내추럴로만 키웠다는 모습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룰을 만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약물의 타락으로 빠지게 된다. 네. 그리고 또 총 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냐? 에드 해리스한테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에드 해리스의 체육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인 에드 해리스로서 총체가 된다라고 네.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언니가 이제 형부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루의 입장에서는 언니는 세뇌와 폭행을 당하고 제키마저 건드린 JJ는 정말 네. 쌍놈처럼 모사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제키가 JJ의 얼굴을 아작을 내버리고 네. 언니 얼굴이 다쳤듯이 JJ 얼굴을 부숴버리고 매트로 시신을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차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를 넘으니까 주변은 또 아무 빛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저는 이것도 이 사람들이 별들이라는 추측성의 하나의 근거를 던지고 또한 빨간색 그 조명빛으로 나오는 얼굴 클로즈업 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물론 이게 살해를 저지르는 그런 장면으로 조금 의도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별들이 타오르는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별들이 타오르는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도 보였고 네. 그래서 제키가 그 입었던 초반부 입었던 상의에 네. 그 하늘색, 핑크색, 보라색 상의가 저는 하늘의 색깔로도 네. 연상이 되고 네. 또한 하늘색 차라든지 네. 벽지의 색깔이 하늘색이라든지 뭔가 계속 하늘과 벽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와 또 반전되기 시작했던 게 협곡이었죠. 네. 영화상에서 시작했던 게 결국에는 협곡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첫 시퀀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지점으로서 계속 땅과 하늘이 대비가 됐습니다. 차를 협곡으로 밀어버리고 불을 지르죠. 그리고 네. 연기가 펄펄 납니다. 네. 그리고 루는 그 아래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아마 이것은 루와 아버지의 행적이 네. 묘사가 되는 것처럼도 보였고 제키가 못 나가게 문을 잠그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지점이에요. 루는 뭔가 계속해서 잠겨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네. 스스로 계속 잠그려고 하고 또한 언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체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루의 모습이 저는 잠겨있는 모습이라고도 봤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제키는 잠겨있으면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존재라는 지점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도 그거를 떠벌리지 않고 치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루라면 내지르고만 하는 그 제키는 완전 루와의 반대 지점에서 보였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에드 해리스가 집으로 찾아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느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지켜보는 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옷장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문틈 사이로 지켜보는 모습이 왜 저는 협곡에서 바라보는 모습 같죠? 오, 네. 그러니까 협곡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처럼 그 틈 사이로 바라보는 게 오, 네. 이건 협곡으로 좋은 보면 접근이네요. 네. 루가 협곡 아래서 보는 거라면 네. 그 하늘의 모습은 에드 해리스일 네. 것이다. 별이 아마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봤고 또한 결국 연기가 하늘로 간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인다. 네. 결국에는 다 아버지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드 해리스가 역시나 빨간색으로 잡혔던 것도 이 양반도 결국 최종의 악인 별이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 협곡을 아는 사람은 루와 아버지일 것이다. 또한 그 협곡이 3개, 4개로 나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2개로 그 나눠진 분리된 모습을 보면 아마 그 틈 사이는 두 사람 간의 여태 일어났던 쌓여 있던 과거가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이고 그곳에 루가 불을 질렀다. 네. 다만 그게 완전히 다 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라고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협곡을 위에서 찍는 모습이 네. 왜 이렇게 자궁같이 보이죠? 저는 물론 이게 그렇게 제가 방향성을 잡아서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루는 지속적으로 아버지랑 대화할 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언급을 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루가 제키에게 하는 행동이 다 엄마예요. 네. 뭐 집에서 재워준다라든지 요리를 해주고 챙겨주고 네. 제키가 일을 저지르면 다 본인이 다 나서서 치워준다라는 지점이 네. 사랑도 있지만 그게 엄마의 모성애를 보이는 것도 같아서 네. 그런 지점으로도 보이기도 했어요. 제키가 대회에서 막 뽐을내죠. 이것도 저는 별이라는 지점에서 나는 계속해서 빛이 나야 되는 존재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은. 근데 정작
계속해서 형형 색깔의 옷을 입다가 정작 그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는 까만색 옷을 입어요. 네. 그냥 다 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네네네. 보여주는 것 그러게요. 같았고 네. 입으로 룰을 쏟아내는데 이게 저는 그동안 이제 내추럴로서 본인의 그게 물론 뭐 자기의 성을 파는 모습도 있었지만 내추럴로서 꾸준히 살아왔던 제키가 별로서 빛낸 상황에서 룰로 인해서 쌓인 그 악을 다 토해내는 과정이라고도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하다 보니 사람도 패면서 망해버리고 네. 근데 난 자위신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극의 이미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뭔가 편집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왜 들어갔지라는 의문점? 그러니까요. 뭔가 흐름을 의도적으로 뚝뚝뚝 끊거든요.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뚝뚝뚝 끊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거기에다 삽입을 하는데 그냥 자극 이상의 뭔가가 안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네. 제키가 데이지를 총으로 죽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죽이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똑같았다. 네. 라는 지점이 보이고 저는 여기서 루도 별이었다라는 지점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루가 좋아했던 사람은 제키였지만 루를 꾸준히 바라봤던 사람도 데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별이라는 걸 보면 계속 꾸준히 지켜본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루를 누가 지켜보느냐고 하면 아무래도 데이지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루를 꾸준히 지켜봤다라는 지점에서 별이었고 또한 루에게도 역시나 그 빨간색 얼굴의 클로즈업을 보면 저는 루도 뭔가 지금 타오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 타오르는 시작점이 저는 제키였구나라는 그런 접근으로서 봤고요. 풍뎅이를 먹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동안 죽으면 매트로 말아서 처리를 했잖아요. 네. 전 이게 애벌레로도 그냥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왜 그렇게 말아서 갔을까라고 하면 그게 애벌레로서 접근이 되고 네. 또 영화 처음 보면 아버지가 애벌레를 갖고 노는 모습에 아버지가 삶과 죽음을 갖고 노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성충이 돼서 하늘을 날려고 하면 그냥 빡쳐서 먹어버리는 모습. 네. 그래서 삶과 죽음을 갖고 노는 아버지 그리고 애벌레의 세뇌에서 깨어나 성충이 된 루가 아버지에게 덤벼서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제키가 커지는 바람에 제키가 네. 아버지를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각자 그냥 사랑의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사랑은 그냥 꾸준히 그냥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냥 네.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었고 네. 제키가 했던 사랑은 꾸준히 계속 자극적으로 나를 내세우기 바라고 뽐내리기 했던 게 이제 본인만의 표현 방식이자 사랑이었고 네. 또한 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랑을 몰랐다가 제키를 만나서 사랑을 알게 되고 언니를 공감을 하게 되면서 또 사랑하는 지점을 나아가고 네. 또 데이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난 꾸준히 널 사랑해 하면서 쪽지도 보내고 꽃도 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방식의 최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으로써 도달했던 네. 결국에는 사랑의 방식이 다 달랐다고 말하는 영화가 이 영화 같았고 그리고 핏줄과 근육이 반응을 하면서 거인이 되면서 에드리스를 혼내주는 게 네. 저는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거인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서 별에 가까워지고 네. 별과 직접적으로 닿는다라는 지점으로 이 사람이 네. 진정으로 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제키가 멋있게 몸을 만들고 멋진 포즈를 잡는 게 이제 자기가 별이 되는 방법이다. 네. 자기가 빛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키가 루와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별에 다가섰다라고도 보였다. 결국은 이 영화는 뭐 자극이 너무나도 많은 뭐 영화였지만 결국은 진짜 사랑을 하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점으로서 저는 다가가게 됐고 결국은 데이지가 살아있음을 알매도 루는 왜 살인을 저질렀나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저는 제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키가 데이지를 죽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데이지를 살려두면 데이지가 제키를 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가 죽였는데 다만 그 죽이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의 아버지처럼 뭐 누군가 청부 살인을 시킨다거나 네. 총을 쏠 수도 있는데 네.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냥 방식으로 죽였다라는 지점도 아버지와의 차이점을 꾸준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루의 모습으로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추가를 더해서 말을 조금 더 하자라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뭔가 너무 뜬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간 해왔던 행위들이랑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사랑 접합이 안 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을 표현하려는 의도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 지나고 와서 어떤 이미지가 있었나를 상상해 볼까 하면은 자극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랑의 정수는 안 나와. 사랑의 정수 같은 거는 다 이미 빛이 발해 있고 자극만 남은 느낌이라 이 자극만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자극이라는 잔상만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죠. 자극 안에서도 사랑의 이미지라는 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자극이랑 사랑이 분리돼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맨스 영화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감정의 유지도 물론 당연히 생각이 많이 나지만 그 특정한 저는 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가 갖고 있는 그 특정한 장면, 그러니까 네. 한방 상징적인 장면. 상징적인 장면. 네. 뭐 라라랜드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라라랜드 뭐 뮤지컬 씬이 일단 너무 많아. 네. 뭐 화양연화의 뭐 치파오라든지 네. 뭐 또 뭐 있죠? 뭐 클래식하면 뭐가 있을까? 그냥 나 너에게는 나에게는 나오고 뭐 그거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연상되는 장면들이 한 방씩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주요했던 가장 큰 한방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거인이에요. 저는 네. 생각했을 때. 네, 그렇죠. 이 제키라는 캐릭터가 커지는 게 결국은 이 영화의 한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에 있어서 누군가는 뭐 갑자기 뜬금없이 거인? 왜? 그러니까 뭐 상상력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감독이 의도한 빌드업들이 결국 발산을 해가지고 자극과 사랑의 혼연일체가 되는 신이 그 거인이 되는 신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안 그랬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마지막 씬은 더 어이없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계속 자극으로 점철된 이미지에다가 근데 그 자극에 뭔가 사랑의 느낌은 딱히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배드신에서도 오히려 저는 사랑이라기보다 쾌락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그들의 정사신에서 사랑이 안 느껴졌던 거는 막 대사를 보면은 제키가 대사를 했던 거를 보면은 막 자기는 남자 여자 다 한다. 그러고 그 초반에 JJ랑 섹스를 했던 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굳이 뭔가 사랑 그 자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약물이라는 수단 같은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굳이 그 약물이라는 수단을 동원을 해야 제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키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죠. 자신만은 네. 사랑했던 사랑이어서 그랬을까? 그렇게 그쵸. 해서 서투르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서투르다기보다는 그냥 사랑이라는 게 안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이게 왜 사랑이라는 거지? 라고 느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랑의 방식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사랑의 방식이 달랐어요. 예. 크리스틴 스튜어트 전작이 그거잖아요. 스펜서잖아요. 네. 이것도 동성애 관련된 그런 코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같은 동성애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네. 근데 이걸 같은 배우가 했다고? 라는 지점이 너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역시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그렇죠. 이 영화가 별로였던 거랑 별개로 정말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진짜 천의 얼굴이에요. 네, 멋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네. 그래서 미래의 범죄들이 또 바로 나와요. 네. 일주일 후에 아마 네. 이걸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시 오코너처럼 진짜 네. 그 천의 얼굴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 네. 미래의 범죄들에서는 저는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캐릭터로 나오나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너무 오래전에 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영화는 조금 다르게 좀 많이 다르게 나오죠. 많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 미래의 범죄들에서 굳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오히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살짝 조연 느낌이고 레아 세이드랑 비고 모텐슨이 조금 더 주연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한 주평 바로 가면 저는 피땀 눈물이라고 그냥 끝냈습니다. 네. 네 글자로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였기 때문에 제 평을 말하자면 협곡처럼 좁혀지지 않는 자극과 사랑과의 간극이라 말하겠습니다. 좁혀지지 않는군요.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영화 네. 털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스푼트리 영화를 좀 빨리 봤어야 됐는데 부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도그빌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음 보신 건가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 라스푼트리 영화를 본 게 거의 없어요. 네. 네. 도그빌 처음 봐. 와 저는 그러니까 질이죠. 시작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뭐지 이거? 완전 대놓고 이 대놓고 영화는 다 까놓고 이 영화는 연극이다라고 말하는 영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3시간을 하는데 3시간을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네. 진행을 하는데 물론 조금 중반부가 조금 이제 좀 지루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어떻게 사람한테 개목걸이를 걸고 네. 결국에는 그렇게 정들었나? 그건 모르겠지만 다 나중에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또 걔가 유일하게 그 말에 살아남은 존재는 그 걔밖에 없었고 네. 그 형식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조적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영화는 그 영화의 그 도식화된 이미지가 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돼? 그 도그빌부터 이어지는 그 그레이스의 연작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그 미국 사회라는 커다란 틀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라스푼트리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구조를 배경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단순히 그냥 미국을 비판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민낯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도그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오로지 인간의 얼굴들만을 통해서 그런 뭔가 인간의 악함과 선함의 공존 그리고 혹은 이중성 혹은 입체성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네, 전 도그빌은 이미 봐가지고 그 다음 영화인 만덜레이를 봤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레이스가 브라이스 댈러스 하워드로 나오는데 브라이스 댈러스 하워드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콜 키드먼이랑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될까 도그빌이랑 비교를 했을 때 도그빌은 그레이스가 사회에 스며들어가지고 아래에서 위를 내다보는 느낌이었다면 만덜레이는 그레이스가 직접 그 어떤 커뮤니티 체계의 가장 맨 위로 가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영화냐면은 이게 영화 배경이 1930년대거든요. 1930년대인데 아마 도그빌도 그럴 거예요. 1930년대인데 1930년대면은 노예제는 없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을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흑인들밖에 안 남은 마을에 가가지고 이 그레이스가 통치를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이야기의 주제적인 측면은 굳이 말하면 좀 사회적이거든요. 도그빌보다는. 도그빌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의 입체성이랄까? 개인의 이중성을 이야기했다면 이 영화는 그 이중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방향성이 더 짙은데 그러니까 저 이 영화 좋았어요. 좋긴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전 7점입니다. 전 도그빌은 9점이거든요. 전 도그빌은 멜랑콜리아 다음으로 좋아하는 영화예요. 라스푼트리의 영화 중에.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중반부까지도 되게 좋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내러티브 작법 중에 하나가 복선 없는 반전이거든요. 뭔가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은 알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내러티브로 후반부에 껴맞춘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미학적인 측면이라던가 메시지적인 측면은 도그빌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냥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게 좋았는데 그냥 저는 영화 작법적으로 봤을 때 작법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너무 그렇게 일부러 억지로
그러니까 주제의 영화가 잠식돼 버린 느낌이어가지고 네 만덜레이랑 도그빌이랑 조금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뭔가 조금 더 연결지어지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그겁니다. 뭔가 도그빌이랑 만덜레이랑 그레이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걸 굳이 시리즈로 만들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만덜레이를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어지간하면 도그빌을 본 사람들일 텐데 도그빌에서 그레이스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만덜레이에서 그레이스가 이런 식의 내면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연성을 어지간하면 거의 안 따지는 사람이기는 한데 뭔가 그레이스가 도그빌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리즈라는 명목이 너무 좀 거세돼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하여튼 뭐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장점이 희석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라스폰트리의 안티크레스트 전 보고요. 내일 백치들 봅니다. 야. 백치들 진짜 제가 안 본 라스폰트리 영화가 딱 4개였거든요. 에피데믹 만덜레이 유로파 백치들인데 이 4개 중에 제일 기대하는 게 백치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금요일 몇 시에요? 12시? 아씨 편집 빨리 끝나면 가서 봐야 돼. 네. 명동인데 명동이라도 가야죠. 보시는 분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타르코프스키 보시는 분들 뭐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와서 아는 척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님 보시나요? 다 보실 건가요? 타르코프스키? 아니 타르코프스키 그거는 일단 서울아트 시네마는 시간대가 맞아야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모르는데 네. 아예 4K로 재개봉하는 거는 네. 넓게 틀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보게 되겠죠 무조건. 네. 지금 보면은 차이밍양 감독 내한한다고 하죠? 그 건대에서 그거 해서 네. 그래서 건대에서도 지비를 하고 영자원에서도 지비를 하고 영자원에서 지비랑 동시에 최근에 틀었던 극영화들 데이즈랑 떠돌이기 그걸 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는 그 무소주를 봤잖아요. 네. 네 그거는 완전 실험 영화니까. 적어도 이것들은 극영화잖아요. 건대에서 틀어주는 거랑 영자원에서 틀어주는 건 극영화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8월 초에 린치 기획전을 해준다고 해요. 대단하다. 야 진짜 저는 지금까지 린치 영화 몇 편 봤지? 이레이저드 봤고 스트리트 스토리 봤고 모럴랜드 드라이브 봤고 로스트 하이웨이 봤고 블루벨벳까지 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럴랜드 드라이브는 당연하고 이거는 집에서 봐가지고 극장에서 꼭 볼 겁니다. 죽기 전에 극장에서 한 번은 꼭 볼 거라 이번엔 꼭 볼 거고 그러고 제가 작년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봤던 로스트 하이웨이는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로스트 하이웨이는 전체적인 영화의 완성도는 모럴랜드 드라이브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 특정 시퀀스에서 임팩트는 저는 모럴랜드 드라이브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와 정말 그 장면들에서 전율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로스트 하이웨이도 꼭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희도 이번 주 러브라이즈 블리딩 만나봤고 다음 주는 미래의 범죄들. 저는 할 말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성희님께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할 얘기 많은 영화예요 그거 그 영화. 그런가요?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영화예요. 근데 크로넨버그 영화 중에 할 얘기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크로넨버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크로넨버그는 40년 동안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크로넨버그가 하고자 했던 주제, 4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주제가 오히려 현대사회랑 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면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감독입니다. 저는 그래서 크로넨버그를 되게 고평가를 하는 건데 그 미래의 범죄들이라는 영화는 저는 지금까지 크로넨버그가 해왔던 연출의 뭔가 총집대성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훨씬 더 할 말이 많아지는 영화여가지고 굳이 이 감독의 영화를 다 보고 미래의 범죄들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 영화만 보더라도 충분히 할 말이 많은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맵 투 더 스타 이후로 거의 10년. 그렇죠. 저는 복귀한 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80이 넘으셨거든요. 네, 80이 넘으셨는데 저는 그 신작도 깐 영화제 틀었잖아요. 네, 슈라우즈 그 뱅상 카셀이랑 다이앤 크루거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역시나 평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로넨버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이 별로다. 그럼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상을 합니다. 평이 안 좋다는 건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냥 색깔만 확실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찾아보니까 크로넨버그 영화 중에 가장 서정적인 영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네. 야 서정적이라면 스필버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서정적인 크로넨버그 영화라고 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영일이도 이번 주 러브라이즈 블리딩 만나봤고요. 다음 주는 미래의 범죄들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